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뒤흔든 역사,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광장을 가득 메운 군인들의 절도 있는 행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위용 뒤에 가려진 지도자의 서슬, 퍼런 권력일 것입니다. 세계는 북한의 핵무기가 언제 어디로 향할지, 그 파괴적인 힘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뒤흔들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정작 평양의 깊은 궁궐 안에서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도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아닙니다. 그들의 밤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뜻밖에도 아주 작고 초라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마디 하나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나 손때 묻은 USB 메모리 하나, 이것이 현재 북한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미사일에는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정권이 단 몇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담긴 이 작은 칩들 앞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잔인한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북한이 마주한 거대한 역설입니다. 최근 북한은 전례 없는 법들을 쏟아냈습니다. 남한의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하는 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단지 드라마 한 편을 봤다는 이유로, 혹은 남한식 말투를 흉내냈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을 공개 처형장으로 내모는 이 비정상적인 광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평양의 지도부는 지금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볼 때 북한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거대한 감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철갑 같은 껍데기 아래로 스며든 남한의 드라마, 음악, 그리고 자유로운 삶의 조각들은 인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진 수십 년 된 세뇌의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때 장군님의 은덕이라 믿었던 쌀 한 줌보다 시장에서 몰래 거래되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의 삶이 그들의 심장을 더 뜨겁게 뛰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멈추지 않는 이 위험한 선택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총구 앞에서도 이 작은 메모리 카드를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억압이 강해질수록 갈망은 더욱 깊어지고, 그 깊어진 갈망은 이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균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미사일 쇼 뒤에 숨겨진 평양의 진짜 비명소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모든 균열의 시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배고픈 기억에서부터 싹 텄습니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바퀴가 멈춰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 이 한반도 북쪽 전역을 덮쳤을 때 국가가 인민의 생존을 책임진다던 배급제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며 북한 주민들은 처절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수령도, 당도, 국가도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은 이데올로기보다 강했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물건을 바꾸기 시작한 공터들. 그것이 바로 장마당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낡은 가구와 옷가지를 들고 나와 옥수수 한 줌과 바꾸던 작은 모임이었지만, 국가의 통제력이 마비된 틈을 타 이 시장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국가가 금지한 행위였지만 죽지 않으려면 팔아야 했고 죽지 않으려면 사야 했습니다. 이 시기 북한 주민들에게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장마당이 북한 체제에 낸 최초의 치명적인 균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배급에 의존할 때는 국가의 명령이 곧 생존이었지만, 장마당에서 자기 힘으로 쌀을 구하게 된 순간부터 인민들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의 교시가 아니라 시장에서 번 꼬깃꼬깃한 돈 몇 푼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사라진 자리에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개인의 영리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이 현상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곧
전국적인 반란을 의미했기에 정권은 묵인과 단속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틈새를 타고 시장에는 쌀과 소금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흘러 들어온 중국산 가전제품들, 그리고 그 기계 안에 숨겨진 남쪽 나라의 소식들이 장마당의 은밀한 구석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정보가 흐르는 혈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사 정보를 나누며 국가의 선전이 거짓임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공유했습니다. 굶주림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이 거대한 시장의 생태계는 훗날 김정은 정권을 공포에 떨게 할 새로운 세대의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들. 이제 그들은 배고픔을 넘어선 또 다른 갈망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거친 생존의 현장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평양의 권력자들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전쟁의 상흔도,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국가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의 뼛속에 새겨진 것은 오직 하나. 국가는 나에게 밥 한 숟가락 준 적 없다는 서늘한 현실 감각이었습니다. 과거의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은 어버이였고 국가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대기근 이후에 태어난 이들에게 국가는 그저 자신들이 시장에서 힘들게 번 돈을 세금과 상납금이라는 이름으로 뜯어가는 약탈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충성교육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팔아야 할 물건의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충성심이 들어차야 할 마음에 빈자리에 영악한 시장 논리와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국가에 대한 심리적 부채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령님의 은덕으로 먹고 산다는 구호는 이들에게 그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암호 같은 것일 뿐 진심으로 믿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금지한 물건을 팔아 돈을 벌고 국가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공포조차 이들의 영리한 생존 본능 앞에서는 가끔 무력해졌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취향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당이 정해준 옷차림과 머리 모양 대신 비밀리에 유통되는 한국 잡지와 드라마를 보며 세련된 스타일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나만의 문화는 단순한 동경의 대상을 넘어 자신들이 처한 척박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약보다 강렬한 탈출구였습니다. 돈을 벌어 자신을 치장하고 더 나은 정보기기를 소유하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계급장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탱크와 미사일로 무장한 군대는 통제할 수 있지만 국가의 배급망 밖에서 자라나 자유로운 자본의 맛을 알아버린 젊은이들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북한이라는 견고한 성벽 내부에서 자라난 이질적인 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의 손에는 이제 총 대신 국경에 감시망을 뚫고 들어온 작은 기계들이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있는 북중국경의 밤은 칠흑처럼 어둡고 고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삼엄한 경비병들의 총구와 겹겹이 쳐진 고압선 철조망이 한 마리의 개미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장막이 짙게 깔릴 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의 국경선은 조용히 길을 내어줍니다. 강물이 얕아지는 깊은 새벽, 검은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꾸러미들이 밧줄을 타고 혹은 목숨을 건미 밀수꾼들의 손에 들려 은밀하게 강을 건너옵니다. 과거에는 이 꾸러미 안에 생존을 위한 쌀이나 옥수수, 그리고 추위를 견딜 옷가지가 들어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손톱만한 마이크로 SD카드와 낡은 USB 메모리들입니다. 왜 하필 USB와 SD카드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밀수와 은닉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워낙 자가 두꺼운 겨울 외투 솔기 안에 숨기기 쉽고 여성들의 머리핀이나 신발 밑창에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고 없이 보위부의 단속반이 집으로 들이닥친다면 순식간에 입에 넣고 삼켜버리거나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게다가 이 작은 반도체 칩 하나에는 수십 편의 한국 드라마와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수백 곡의 K-팝이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북한 내부에서 이 USB는 단순한 저장 매체의 의미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가득 담긴 USB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황금알이자 때로는 현금보다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환 가치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경을 넘는 방식이 밀수꾼들의 거친 발걸음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조용히 가로지르는 소형 무인기, 남쪽에서 날려보낸 거대한 풍선들 역시 이 은밀한 배달 작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첨단화된 경로들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대규모로 정보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다름 아닌 사람, 즉 북한의 부패한 통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뒤집는 매우 역설적이고도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불법적인 문화의 침투를 최전선에서 막아내야 할 군인들과 보안 요원들이 사실은 이 밀수 네트워크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자 최대의 소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밀수꾼들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몰래 강을 건너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경 경비대 간부들에게 두둑한 뇌물을 미리 쥐어주고 당당하게 길을 엽니다. 단속을 담당하는 간부들은 뇌물로 받은 현금과 중국산 담배, 심지어 뇌물로 바쳐진 최신 USB들을 챙기며 기꺼이 눈을 감아줍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의 이중 생활입니다. 낮에는 반동사상 문화를 색출하겠다는 당의 지시에 따라 살벌한 가택 수색을 벌여 불법 영상물들을 압수하지만 밤이 되면 겹겹이 암막 커튼을 친 안방에서 그 압수한 한국 드라마를 숨죽여 시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권력층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체제를 수호해야 할 방패들이 앞장서서 체제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는 치명적인 모순. 북한의 통제망은 밖에서 가해지는 타격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인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온 정보들은 복제에 복제를 거듭하며 북한 내륙 깊숙한 곳까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됩니다. 서울에서 방송된 인기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불과 며칠 뒤면 평양 한복판의 거실에서 재생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서울의 번화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 식탁, 억압 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이 화면 속의 세상은 수십 년간 닫혀있던 인민들의 세계관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킵니다. 거짓 선전의 신화가 화면 속 진짜 세상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지도자를 찬양하는 연기를 계속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외부의 이미지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진실이 안에서 강요된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을 때 그 거대한 파열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양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 소리 없이 바스러지고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은밀하게 스며든 변화의 물결은 결국 평양의 가장 깊고 은밀한 권력의 심장부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북한 지도부의 눈에 비친 거리의 풍경은 미세하게, 그러나 대단히 불길한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머리 모양이 당이 엄격하게 규정한 단정한 형태를 벗어나 남측 배우들처럼 자연스럽게 흩날렸고 헐렁했던 바지통은 어느새 다리선을 따라 좁아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걷거나 남몰래 부드러운 억양으로 속삭이는 모습들이 권력의 감시망에 계속해서 포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그저 세대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유행의 변화쯤으로 여겼겠지만 이 사회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자본주의의 속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목격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입는 옷의 선이 달라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취향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통제하던 거대한 두개,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뚫렸다는 치명적인 징후였습니다. 한국의 영화와 음악은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북한의 경직된 집단주의를 녹여버리고 그 자리에 치명적인 개인주의를 심어놓는 사상적 독극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양은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두려움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맙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극히 이례적이고도 격렬한 언어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20세기 당영 매체들을 통해 극히 이례적이고도 격렬한 언어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직접 나서서 남한의 대중문화와 K-팝을 가리켜 체제를 갉아먹는 악성 종양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어 생활을 방치한다면 국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 권력자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철권 통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차가운 렌즈로 이 발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면에 전혀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독재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결코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체제 선전의 최고 정점에 있는 지도자가 일개문화 현상을 향해 악성 종양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동원하며 공개적으로 분노를 터뜨렸다는 것은 곧 북한 체제의 이념적 면역력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뼈아픈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지정학적 모순입니다. 적대국의 전투기나 전차라면 고사총과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민들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 억압된 자아를 표출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호기심은 그 어떤 최첨단 무기로도 쏘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상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주변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정권이 정작 내부에서는 화면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남쪽의 또래, 청년들을 향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적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짙은 위기감 속에서 평양의 지도부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주체사상 강연이나 자아비판 회의 같은 온건한 방식으로는 이것잡을 수 없는 욕망의 전염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원초적인 폭력, 바로 목숨을 담보로 한 피해 억압이었습니다. 체제를 구원하기 위해 평양은 이제 이념의 교과서를 덮고 사신이 들고 있을 법한 잔혹한 형벌의 낫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북한은 전 세계 현대 법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괴하고도 끔찍한 법안 하나를 제정합니다. 바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길고 위압적인 이름의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 하나, 체제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외부의 문화를 완전하게 뿌리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의 수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마저 느끼게 됩니다. 남한의 영상물이나 음악을 북한으로 들여오거나 유포하는 자는 최고 사형에 처하고 단순하게 이를 시청하거나 보관만 한 사람조차 최대 15년의 가혹한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핏빛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나 문서상의 엄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북한 전역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믿기 힘든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억지로 끌려 나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공개 처형장 한가운데 교복을 채벗지도 못한 16살, 17살의 어린 학생들이 굵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역도, 사람의 목숨을 해친 중범죄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으슥한 방에 모여 남한 드라마
몇 편을 돌려보고 손톱만한 USB, 메모리를 몰래 나누어 가졌다는 것. 오직 그것만이 그들이 맞이해야 할 죽음의 이유였습니다. 일제히 불을 뿜는 총구 앞에서 어린 생명들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광경을 강제로 지켜보며 인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시나무처럼 떨어야만 했습니다. 단지 드라마 한 편을 보았다는 이유로 10대 아이들의 목숨을 무참히 빼앗는 국가. 우리는 여기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이 잔혹한 법안이 이면에 숨기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벼랑 끝에 몰린 정권의 절망감입니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건국 이래 끊임없이 인민의 사상과 일상을 통제해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으로 대중문화 소비를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과 맞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드라마 시청을 사형으로 다스려야만 할 정도로 현재 북한 내부의 사상적 이완과 탈선이 정권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전 세계에 뼈아프게 고백해버린 셈입니다. 이념의 교과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두는데 철저히 실패한 국가는 결국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피해 공포로 인민들의 뇌를 마비시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자국의 어린아이들까지 대중 앞에서 총살해야 하는 국가는 이미 내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중상을 입은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총알은 부드러운 육체를 파괴하고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지만 한 번 바깥 세상의 빛을 보고 진실에 눈을 떠버린 사람들의 의식마저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숙청의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겹겹이 닫힌 북한의 문틈 사이로는 여전히 남쪽의 영상들이 숨죽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포 정치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얼마나 외부 세계의 정보와 자유에 목말라 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형장 앞에서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지도자에게 눈물로 충성을 맹세했지만 밤이 찾아오고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지면 뒤돌아서서 여전히 비밀스러운 영상 거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조차 호기심과 진실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을 완전히 꺾지는 못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평양의 최고 지도부는 더욱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USB를 색출하고 숱한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도 체제의 균열이 도무지 메워지지 않자 정권은 급기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연스러운 본능마저 철저히 통제하려는 기괴한 집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폭력의 칼날은 이제 물리적인 기계장치를 부수고 사람의 몸을 묶는 것을 넘어 도저히 손에 쥘 수도 가둘 수도 없는 무형의 영역을 향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민들의 입술을 겨누고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공기의 파동, 즉 언어마저 사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 북한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 이어 또 하나의 기막힌 법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문화어보호법입니다. 이간양문화어보호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자국의 전통적인 언어와 고유한 문화를 아름답게 보존하려는 정상적인 문화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세계 어느 독재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괴하고 폭력적인 언어 탄압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 타격 대상은 다름 아닌 남한식 말투와 억양, 남쪽의 단어들, 그리고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유롭고 부드러운 감정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도 상징적인 탄압의 표적은 바로 오빠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이 단어의 달콤함과 자유로움을 알게 된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한 남성 선배를 향해 더 이상 딱딱한 동지나 동무라는 호칭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남몰래 오빠라는 두 글자를 적어보내며 자신들만의 은밀하고도 애틋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이 작고 사적인 호칭을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오빠라고 부르거나 남한 특유의 억양을 흉내내는 자는 적발될 경우 곧바로 수용소로 끌려가며 심지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거나 유포의 책임이 짙을 경우에는 공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까지
버젓이 등장한 것입니다. 단지 연인을 사랑스럽게 부른 대가가 죽음이라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블랙 코미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기저에 깔린 권력의 핏발선 심리를 파헤쳐보면 우리는 꽤 심오한 본질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를 위협할 핵무기 버튼을 쥐고서도 정작 인민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에 이토록 신경질적이고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어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혁명동지나 국가가 맺어준 당의 세포 조직원으로 부를 때 그들의 관계 중심에는 항상 당과 위대한 수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호칭이 어느 순간 오빠로 바뀌어버리면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주의는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오직 나와 너, 개인과 개인의 사적이고 로맨틱한 감정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개인이 국가의 개입 없이 스스로의 감정을 정의하고 사적인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완벽한 통제력과 신격화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당국은 USB에 담긴 영상물을 뺐고 부수는 물리적 통제만으로는 이 은밀한 인식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급기야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생각의 도구인 언어 자체를 거세하려 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 권력의 가장 초라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정규군과 무자비한 미사일로도 모자라 이제는 인민이 사랑을 속삭이는 호칭 하나까지 사형제도로 짓눌러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국가. 이것은 역설적으로 평양의 최고 심장부가 얼마나 지독한 불안감과 편집증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처절한 증거입니다. 단어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정권의 이념적 토대가 봄날의 얇은 얼음판처럼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연애편지의 단어까지 일일이 검열하고 기어이 총사령을 선고해야만 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자국민의 마음을 얻는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숨통을 조여오는 끔찍한 공포와 광기 어린 탄압이 북한 전역을 휩쓸 때 일반적인 상식과 인간의 본능적 논리라면 모든 불법적인 행위가 그 자리에서 즉각 멈춰야 맞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누가 감히 그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최고 권력자들의 계산을 완전히 빗나가는 매우 기이하고도 무서운 심리적 현상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총살의 공포가 온 나라를 얼어붙게 만든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젊은이들은 밤이 되면 또다시 이불을 뒤집어쓰고 남몰래 숨겨둔 USB를 텔레비전에 꽂습니다. 발각되면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날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들은 왜 이 위험한 접속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멸적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들이 처한 숨막히는 현실과 인간 본성의 심연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한 무채색의 세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선전가요와 확성기 소리를 들어야 하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당의 교실을 기계처럼 외워야 하며 저녁이 되면 자아비판 회의에 참석해 살아남기 위해 자신과 이웃의 죄를 억지로 지어내어 고발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내일의 희망도 노력에 따른 정당한 성취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잿빛 콘크리트 같은 일상의 반복. 그 숨막히는 진공 상태 속에서 감정을 거세당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을 뿐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완전히 거세되고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사치인 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만성적인 절망감은 외부 세계에 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파괴적입니다. 바로 그 끝없는 무기력증 한가운데로 어느 날 남쪽의 드라마와 영화가 화려한 색채를 띠고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화면 속 세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령의 은덕을 찬양하지 않고도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국가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헤어집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입고 있는 화사한 옷,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네온 사인, 그리고 무엇보다 등장인물들의 얼굴에 깃든 생동감 넘치는 자유. 그것은 잿빛 세상에 갇혀있던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진통제이자 마약이 되었습니다. 한번 빛을 본 눈은 다시 어둠 속에서 만족할 수 없고, 한번 달콤함을 맛본 혀는 쓴 흙을 삼키지 못하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위험한 문화 소비는 북한 주민들, 특히 장마당 세대에게 매우 독특한 심리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뭉쳐서 정권에 항거하는 정치적 혁명가들이 아닙니다. 그럴 힘도 조직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가 그토록 보지 말라고 길길이 날뛰는 금지된 영상을 몰래 훔쳐보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 스스로가 국가의 통제망을 조롱하고 있다는 짜릿한 승리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그 좁고 캄캄한 공간,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남쪽의 노래를 듣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김정은의 권력이 절대 미칠 수 없는 온전한 자유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개인이 국가를 향해 던지는 가장 소극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주체적인 무의식적 불복종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념의 거대한 수용소 안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려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육체의 죽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끔찍한 공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문도 모른 채 평생을 거대한 거짓말 속에 갇혀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 진짜 세상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체제의 부속품이나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입니다. 장마당 세대를 비롯한 북한의 젊은이들에게는 어쩌면 광장에 끌려가 총살을 당하는 눈앞의 위험보다도 평생을 눈먼 바보로 속고만 살아야 한다는 그 억울함과 허무함이 영혼을 갉아먹는 더 지독한 공포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 당장 보안원에게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밤 금지된 열매를 베어 무는 쪽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진짜 세상을 보고 내 심장이 뛰는 진짜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깊고 원초적인 진실 추구 본능이 독재자가 겨눈 차가운 총구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체제가 아무리 공포의 수위를 높여도 한번 시작된 인식의 각성은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남조선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지만 끈질긴 불복종은 그 어떤 고압선 철조망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전략적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정학 전문가들과 군사 전략가들은 한반도의 운명을 논할 때 늘 휴전선을 바라봅니다.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군대,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비무장지대를 그리고 핵실험장의 징후들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가 온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군사적 타격이나 전면전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이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변화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진실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김정은 정권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단층선은 38선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2,500만 북한 인민들의 마음속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 사회는 거대한 이중생활의 무대입니다. 낮에는 광장에 모여 위대한 수령을 찬양하는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밤에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한국 드라마 속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동경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이중생활이 평범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권력층과 군대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붕공왕, 앞서 보았듯이 국경을 수비하는 군인들은 뇌물을 받고 USB를 통과시키고 사상을 검열해야 할 보위부 요원들은
압수당한 드라마를 빼돌려 즐겨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체제를 수호해야 할 방패들조차 겉으로는 붉은 길을 흔들며 속으로는 자본주의의 단맛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이 거대한 기만극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김일성 시대의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주입하는 선전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압제에 시달리는 생지옥이며 자신들은 수령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대한 환상이 사회를 단단하게 결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민들은 국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민들이 자신들의 선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민들이 자신들의 선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서로를 완벽하게 속이며 충성스러운 척 연기를 계속합니다. 인민들은 충성스러운 척 연기를 계속합니다. 인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사회, 즉 체제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국가는 그 뼈대부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전략적 취약성을 안게 됩니다. 국가가 폭력을 동원해 강제로 짜낸 순종은 진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한 줌의 모래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마다 남쪽의 가요를 듣고 남쪽의 예능을 보며 웃음 짓던 병사가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수령을 위해 남쪽을 향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요? 외부 세계의 풍요로움과 체제의 모순을 이미 뼛속 깊이 깨달은 평양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몰하는 배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 할까요? 절대 권력은 군사력이나 공포정치 하나만으로는 결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피지배자들의 내면화된 복종과 자발적인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권력은 속이 텅 빈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의 철근이 모두 부식되어 버렸기에 작은 충격에도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렸던 거대한 거짓말의 시스템은 이제 북한 지도부의 목을 조르는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진실을 평양의 수뇌부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에 그토록 광기 어린 사형법을 만들고 단어 하나까지 통제하며 스스로의 권력을 입증하려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경을 걸어 잠그며 수십 년을 버텨온 김씨 일가지만 그들조차 절대 거스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도도하게 흘러가는 세대교체의 시간입니다. 낡은 이념에 맹종하던 옛 세대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고 그 빈자리는 국가에 빚진 것 없이 자본의 맛과 자유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한 새로운 장마당 세대가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심하고도 냉혹한 시간의 톱니바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체제를 둘러싼 마지막 껍데기를 사정없이 으깨어 부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숨죽여 따라온 이 긴 궤적은 단순히 억압받는 불쌍한 이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가져온 처절한 굶주림 속에서 싹튼 생존 본능이 장마당이라는 돌연변이를 낳았고 그 거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손톱만 한 USB 메모리가 2,500만 명의 의식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어 하나, 드라마 한 편에 사형 판결을 내리는 정권의 광기 어린 절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외부의 타격이 아닌 내부의 깨달음으로부터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하고 서늘한 지정학적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겨울 깊게 얼어붙은 압록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을 덮고 있는 두꺼운 얼음장 위로는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 칼바람은 체제가 내뿜는 무자비한 공포정치이자 사람들의 입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으려는 잔혹한 법률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충격도 이 견고한 얼음을 깰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죽은 듯이 고요하고, 얼음 위를 걷는 사람들은 행여나 발소리가 날까봐 숨을 죽인 채 순종의 연기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두꺼운 얼음장 위에 가만히 귀를 대보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진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서는 자유를 향한 본능과 진짜 세상의 진실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갈망이 거대한 탕류가 되어 맹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 덮인 공포의 얼음이 아무리 두껍고 무거워도 아래에서 쉼없이 흐르는 따뜻한 진실의 물길은 결국 얼음의 밑동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녹여버리기 마련입니다. 평양의 권력자들이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극도로 두려워하는 대상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아니라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물결입니다. 그들은 얼음을 더 두껍게 얼리기 위해 공개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게 만들며 10대 어린 학생들의 목숨마저 빼앗아 공포의 온도를 끝없이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방향과 인간의 원초적 본성을 거스르는 부질없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권력은 총구로 사람의 부드러운 육체를 파괴하고 숨통을 끊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무자비한 법으로 사람의 입술을 꿰매어 일시적인 침묵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머릿속에 들어와 불이 켜진 사상, 눈으로 직접 목격해버린 다른 세상에 대한 눈부신 진실은 그 어떤 끔찍한 폭력으로도 결코 지워낼 수 없습니다. 육체를 소멸시킨다고 해서 영혼에 새겨진 갈망까지 사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살장의 끔찍한 총성보다 이불 속에서 숨죽여 듣는 남쪽의 노래 한 곡이 인간의 영혼에 더 깊고 지울 수 없는 파동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자유 속에서 매일같이 남측의 드라마와 음악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이 평범한 대중문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겹겹이 갇힌 북녘 땅 한가운데서 우리의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닿을 수 있는 눈부신 혁명이자 유일한 구원의 빛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북한 체제를 영원히 끝장낼 진짜 시한폭탄은 풍계리의 깊은 지하갱도에 숨겨진 우라늄 덩어리나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정권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인 무기는 밤마다 남몰래 USB를 돌려보며 거짓된 체제에 조용한 냉소를 보내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식되어가는 저 견고한 거짓의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날, 그것을 무너뜨린 최초의 균열은 과연 최첨단 전투기의 폭음일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던 낡은 메모리 칩 속의 노래 한 가락일까요? 죽음을 알아도 멈추지 않는 그들의 위험하고도 위대한 선택은 이미 한반도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강물이 어느 쪽을 향해 얼음을 깨고 범람할 것인지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그 마지막 파열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